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책벌레님의 이야기 믿고 저희는 시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벌레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아이고 또 그동안 일이 있으셨으니까 네, 저희는 또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네. 춤을 엄청 잘 추시는데. 아, 저요? 저 네. 국가대표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네. 걸로 뭐 법적 소송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죠? 네. 네. 없을 겁니다. 아, 소송 걸 사람조차도 없다. 눈이 모욕당했다고 해서 지금. 모욕죄, 명예훼손죄 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 눈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벌레님께서 해주실 네. 이야기는 대부분의 또 뭐 영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주시지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현실 공포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 예. 반전도 좀 있고. 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책벌레죠? 오늘도 역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은 가정폭력 이야기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오호, 예. 오늘의 이야기 분류는 영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아내들이 폭력을 가하는 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원래는 남편의 가정폭력이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예. 예컨대 최근에 어떤 분은 아내분이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본인이 칼도 당하고 엄마. 그것까지는 본인이 그냥 넘어가셨는데 자식들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걸 목격을 하고 나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한테 넘기고 본인이 자식의 양육권, 친권을 다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네. 그러고 합의 이혼을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상담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말쯤에 네. 증조 할머니였던 왕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네, 그때 왕할머니가 저한테는 좀 단짝 친구 개념이어서 좀 엄마보다 마음속으로는 더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우울증이 생겨서 어린 나이에 왜 사람이 태어나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런 질문에 되게 골몰을 해 있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5학년 넘어가도록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고민이. 이제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5학년 초쯤에 이제 저희 집에서 500m 정도 쭉 걸어가면 당시 새로 신축 아파트가 하나 생겼었거든요. 엄마가 걱정이 되셨는지 거기 사는 동갑내기 친구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새로 친해진 친구를 똘순이라고 할게요. 똘순이는 저희 동네랑은 행정구역이 달라서 다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바로 옆집에 살던 영희의 어머니가 연결을 해줘서 알게 된 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똘순이랑 영희랑 예전에 시참에서 학교 폭력을 같이 겪었던 제 남사친 단짝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철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랑 새 친구 똘순이, 옆집 친구 영희, 남사친 철수 이렇게 4명이 방과 후에 한동안 자주 어울려서 놀았어요. 친구들 집을 돌아가면서 놀았고 각자 집으로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예컨대 호스트 위치에 있는 친구가 자기 집에서 뭘 하면서 놀지를 정했는데 초대받은 아이들은 그 친구가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뭐 준비물을 챙겨가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똘순이가 내일은 우리 집에서 물풍선 가지고 놀자 이러면서 뭐 풍선을 몇 개씩 준비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랑 철수는 집에 풍선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마치고 우리 저 학교 앞에 문방구에 들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방과 후에 풍선을 살 수가 없었어요. 문방구에 풍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문방구에 풍선이 없을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영희 먼저 똘순이 집에 가 있어. 철수는 우리 집 가서 가방을 우선 놔두고 풍선 사서 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좀 떨어진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또 좀 멀리 좀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 집에 가방 놔두고 철수야 우리 같이 가서 사자. 풍선 사서 똘순이네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똘비 스님이라고 할게요. 어머니가 저보고 너는 이 똘비 스님의 유발상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지 않은 속가지자를 유발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을 뵈면 궁금한 거 질문도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왕할머니 장례식장에도 뵀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 똘비 스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던 분인데 전국 각지에 그 절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름에는 하한거를 보내시고 겨울에는 동안거를 지내면서 선공부만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수행만 오로지 하시는 분이시고 뭐 어떤 절의 주지라든지 무슨 지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주 뵙는 게 좀 어려웠어요. 어떤 절에 딱 어떤 주지 스님이라든지 무슨 스님 역할을 있으셨다면 그 절을 가면 언제든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선공부를 하려고 전국 각지의 선방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딱 보니까 제가 계속 뭐 생사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엄마로서는 특별히 그분께 부탁을 하셔서 오셨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랑 철수가 빨리 풍선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똘순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급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똘비 스님이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어디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자초지정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방구에서 사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스님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듯 싶더니 너희가 가려는 그 문방구 혹시 저기 어디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거냐고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저는 철수랑 똘비 스님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정류장까지 걸어가게 됐어요. 그 당시 저는 부처님이란 존재는 내적 친밀감이 많이 형성돼 있었지만 스님이란 존재는 그렇게 친숙하게 생각되진 않았거든요. 좀 먼 존재? 예. 머리카락이 또 하나도 없으시고 뭔가 범접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잖아요. 어색했어요, 저는. 제가 이거 민머리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 아니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죠. 예, 좀 약간 되게 어색한 가사장삼에 입고 계셨기 때문에 되게 어색한 느낌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스님이 되게 친근하게 문방구에서 풍선도 사주시고 예. 또 그러더니 나와서는 또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서점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책을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너무 약속 시간에 늦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마음이 급했는데 이상하게 서점에 가자고 하니까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던 마음이었던 것도 같고 아, 똘순이랑 영희랑 잘 놀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변명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홀린 듯이 철수 손을 잡고 스님을 따라갔어요. 서점을. 철수는 잠깐 제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는 손도 잘 잡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홀린 듯이 둘이 막 갔는데 스님도 참 이상했던 게 이 책 저 책 한 20권 이상의 책들을 막 굳이 설명을 하시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려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결국 저는 똘순이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한참 후에 서점을 나와서 그래도 가보자 이러고 똘순이 집 가려는데 또 똘비 스님 딱 잡으면서 친구 집 어디냐고 같이 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쪽 골목 가서 쭉 올라가면 무슨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갔어요. 또 3명이. 근데 똘순이 아파트 단지 앞에 경찰차가 몇 대 서 있고 막 출발하는 구급차랑 단지 안에 급하게 들어가는 구급차랑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똘비 스님 그거 딱 보자마자 너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 똘순이네 아파트니까. 영희도 여기 왔고 똘순이 집은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죠. 사실상 그냥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봤더니 입구도 똘순이네 라인이었어요. 저랑 철수는 오늘 그냥 집에 가야 되나 이러면서 또 뭔가 멍 때린 채로 둘이 다시 집으로 그냥 왔어요. 예. 저는 스님이랑 저희 집에 간 거죠.
내일 똘순이랑 영희한테는 대체 뭐라고 변명하지? 오늘 되게 이상한 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마침 현관문 확 열고 나오시다가 저를 딱 보셨어요. 그러더니 스님이랑 같이 있었냐고.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도 그 길로 자기 책가방 들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갔고, 근데 영희가 저희 학교인데 제가 1반이었다면 이 친구 8반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학교를 계속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 지나도 안 나오고 2주가 지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몇 주를 계속 안 나오니까 엄마 영희가 안 나온다고. 이러니까 엄마가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똘순이네 집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똘순이랑 영희랑 똘순이 오빠가 있었거든요. 예? 3명이 다 다쳤고 똘순이 엄마가 제일 심하게 다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한참 뒤에 영희가 다시 나타났는데 저희 집에 먼저 왔었어요. 영희가 옆집 사니까. 근데 이마 중간 부분부터 머리 위쪽까지 촘촘하게 꿰맸더라고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밀었어요. 머리 중간까지 싹. 근데 얘는 워낙 밝아요, 얘가. 그래서 모자 쓰고 저희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나 없어서 심심하지 않았냐 막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다가 괜찮냐고, 너 무슨 사고였냐 이러니까 이제 영희 시점입니다. 여기서부턴 그날 저랑 철수가 풍선 사서 갈게 하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영희가 똘순이 집에 갔는데 똘순이랑 똘순이 오빠가 있더래요. 오빠는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인데 똘순이 말로는 오빠랑 나 둘 다 이틀 정도 학교 결석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되게 피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영희는 오늘 못 노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런데 똘순이 엄마가 현관 쪽으로 착착착 걸어오셔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른 들어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희도 끌려서 들어간 거예요, 집에. 근데 똘순이 어머니가 큰 방으로 바로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누구랑 막 싸우는 거예요, 큰 방에서. 근데 어떤 남자 목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똘순이 오빠가 작은 방으로 영희를 끌고 들어가서 문을 잠궜다고 했어요. 근데 큰 방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막 엄청 커지면서 뭔가를 던지고 비명소리에 영희는 졸지에 막 엄청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근데 똘순이랑 똘순이 오빠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이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똘순이가 무선전화기를 탁 빼서 이제 똘순이가 자기의 외할머니한테 전화로 막 다급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남자가 문 열어 이러면서 막 큰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애들이 있는 작은 방문을 미친 듯이 발로 차는 거예요. 이제 부술 듯이. 똘순이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리는 소리도 들렸대요. 바로 옆에 같이 있는 것처럼 남자가 발로 문을 부술 듯이 계속 차고, 그러니까 이제 똘순이랑 그 오빠도 긴장한 듯이 있다가 근데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탁 멈췄대요. TV 끈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똘순이 오빠가 뭔가 익숙한 듯이 네. 끝났다 이러면서 방문을 탁 열었는데 누가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방문 앞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오빠랑 똘순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방 구석적으로 확 튀어 들어갔는데 영희는 굳은 거예요, 몸이.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엄청 얼어있다가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막 턱턱 고 기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얘는 기억이 없다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었던 거죠. 저희 두 사람이 그날 5학년 그 시절에 나눴던 대화의 결과는 똘순이 아빠가 되게 폭력적인가 보다. 가정폭력이다. 이게 결과였어요. 어린 저희로서는. 사실 똘순이 집에 들어가면 똘순이 어머니가 하루 종일 빨래를 다리거나 무슨 생활한복 같은 거에 풀을 그렇게 먹이고 계셨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뭘 다리고 계셨어요. 항상. 그리고 와이셔츠도 막 거의 무슨 100벌에 가깝게 있는 것처럼 흰색 와이셔츠가 막 방 한쪽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진짜 많이 갈아입으시나 보다. 되게 깔끔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저희는 똘순이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퇴근하시기 전에 항상 집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똘순이가 이사를 가고 전학도 갔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고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저희는.
이게 똘순이 아빠의 가정폭력의 일환이라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고3 수능시험 치고 이제 영희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오랜만에. 영희가 여기 흉터가 있어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흉터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죠, 저희는. 예. 그래서 그때 이런 일 있었지. 너 진짜 크게 다쳤었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또 나누고 이런 앞으로 뭐 할 거냐, 전공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 말씀으로는 그때 처음 들은 게 똘순이 아버지는 원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똘순이가 태어나기 전인가 하여간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그 집에는 똘순이 엄마랑 똘순이랑 오빠 이렇게 3명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수십 벌이 있는데 그 세탁 다 봤는데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횡설수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표정이 좀 되게 이상해지면서 너 뭐 본 거니? 막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실은 누구도 모른 채로 또 흐지부지 흘러간 거예요. 저희는 접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참을 지나서 26살인가 7살 때 영희가 공무원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영희 어머니가 친했던 분들을 모아서 식사 대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희 집까지 엄마 혼자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딸이 웃긴 소리 하더라 이러면서 하셨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똘순이 엄마랑 영희 엄마 두 분이 아주 먼 친척 관계이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육촌들이랑 놀았었거든요. 팔촌도 받고.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똘순이 엄마랑 영희 엄마는 아주 먼 친척이라도 만나서 놀고 그러셨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제 제가 무당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무당들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공포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다들 아는 그런 어떤 레파토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영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 똘순이 엄마가 젊었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박수무당이셨어요. 근데 신을 받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래가지고 신 받을 준비를 둘이 계속 하다가 너의 신병을 당장 없애고 싶으면 나랑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 박수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전국의 유명 기도터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관계를 계속 가지셨대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됐고 똘순이 오빠를 낳으셨어요. 아기를 낳고 또 막 신받는 준비를 하다가 또 임신이 돼서 또 똘순이가 태어나고 그런데 박수무당이 어영부영하는 중에 심장마비인가로 죽었대요, 갑자기. 신내림을 못 받았잖아요. 똘순이 엄마가 애들을 낳고 혼자서 애들 육아를 하고 근데 초반에는 이 집안 전체에서 쉬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똘순이 엄마가 그 죽은 박수무당 귀신이 자꾸 몸에 들어와서 애들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거의 죽일 때까지 때리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똘순이 외할머니가 전 재산을 정말 쏟아 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결을 못하고 전국의 모든 무당들 거의 찾아다니다시피 했는데 계속 해결을 못하고 있던 중에 영희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영희가 머리 맞은 사건이. 그 당시 저도 몰랐고 기절한 영희도 몰랐던 사실이 뭐였냐면 똘순이 엄마가 큰 방에서 혼자 계셨던 거예요. 빙의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신대요. 똘순이 엄마가. 혼자서 남자 무당한테 빙의됐다가 또 자기 혼자 본인의 정신으로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랑 혼자서 힘들게. 그러니까 결국 남이 봤을 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을 빨래 방망이로 다 때려 기절시키고 본인의 배를 칼로 여러 번을 찌르셨어요. 똘순이 엄마가. 그래서 외할머니가 왔을 때는 그 현관까지 찰랑찰랑할 정도로 과다출혈로 중환자실에 급하게 갔는데 의사가 일단 대수술은 해야 될 것 같다. 소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깨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입원을 하셨었대요. 똘순이 어머니가.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바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똘순이 어머니는. 그리고 똘순이랑 똘순이 오빠는 외삼촌이 해외에 계셨는데 들어와가지고
아예 애 둘만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예. 이 나라를 그냥 떠나신 거예요. 똘순이 외할머니는 한평생 이 하나뿐인 딸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면서 이리저리 막 도움을 구하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무당에 대해 기대도 했다가 불신감도 커지셨지만 그래도 사실상 이 외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준 거는 어떤 만신 무당분이셨거든요. 그분이 똘순이 엄마를 보고 그 빙의 상태를 해결을 하긴 했는데 빙의가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채로 지속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빙의가 해결된 지 얼마 안 돼서 똘순이 엄마는 돌아가셨대요. 근데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며칠이나마 또 제정신이었고 웃으면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말년에 내 숙제 다 끝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 딸이 혼자 저승길을 가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글을 남기시고 똘순이 어머니 장례식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이 외할머니가. 남은 그 재산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거는 뭐 복지시설인가 뭐 다 기부를 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랬는데 또 그 몇 년 이후에 제가 돌비 라디오를 정말 우연히 듣게 되면서 예.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무당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일부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의 이야기들이 돌비님 입에서도 나오고 시참 때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접하면서 아 정말 똘순이 엄마 인생이나 그분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그 비극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언젠가 꼭 해야지 생각을 해왔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당한 관계에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순간의 선택으로 언젠가 생길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들이 다 불행하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바른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고 예. 그리고 종교로도 뭐 지금 무당분들을 수소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좋은 무당분들을 만나길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책벌레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자체가 솔직히 좀 사회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좀 마음 약하신 분들을 노린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몸도 아픈 거,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좀 약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건데 그거를 왜 당할까? 왜 할까라고 생각은 대부분들 하실 거예요. 네네. 하지만 뭐 사이비든 뭐 이런 박수 무당 좀 무속 신앙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사실 그 영희가 엄마의 이 설명을 제가 듣고 나서 영희가 퇴원 직후에 저희 집에 와서 막 설명을 할 때 딱 한 구절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되게 띵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영희가 막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되게 멍하게 근데 책벌레야 그때 똘순이 오빠가 방문 딱 열었을 때 누가 내 머리 봤잖아 뛰어와서 근데 그 사람 똘순이 엄마였어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야 너 놀라서 잘못 봤다 이랬었거든요 그때. 근데 얘가 본 거였어요. 그 똘순이 엄마가 맞았던 거죠. 똘순이는 자기 아빠 얘기를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막 아빠가 빙의가 되니까 익숙해졌던 건지 아니면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걸 진실을 터놓기가 힘들었을 거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반전은 이제 똘비 스님인데 똘비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제가. 똘순이 집에 사고가 있던 날 어쩌면 이 스님이 저랑 철수를 구해준 건가? 이런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똘비 스님을 그 이후로 몇 번을 뵀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좀 자주 뵀고.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얘가 너무 철학적인 생각을 하니 엄마는 너무 죽음에 대한 생각에 골몰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러면 이제 오시면 선문답처럼 질문해봐라 이러면 저는 왜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 왜 죽어야 되나요? 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질문을 하면 네가 그 질문이 막막하다면 네 마음속에 그걸 계속 지니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선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곤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불명을 저한테 지어주셨는데 청정월이라는 불명을 저한테 지어주셨어요. 스님. 청정월이라는 불명은 저희 가족이랑 저희 오빠도 뭐 다 까먹고 모를 텐데 이따 이 똘비 스님만 아는 이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못 뵀어요, 저는 스님. 예. 저도 살기 바쁘고 스님도 공부한다 바쁘셨겠죠. 근데 사시 준비하던 중에 되게 의외의 장소에서 한번 뵀는데 제가 20대 때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사라는 그 천년 고찰 있지 않습니까? 부석사. 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대웅전에서 철야 기도를 했었거든요. 부석사에서. 그래서 저는 답답하면 고속버스 타고 쑥쑥 내려가가지고 그 밤샘 기도에 참여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2주 정도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부석사에 저 혼자 간 거예요. 또 네. 고속버스를 타고. 그날 부석사 철야 기도 중에 또 너무 졸리니까 잠깐 나와서 대웅전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대웅전 뒤쪽에서 쓱 걸어 나오시더니 저한테 청정월 보살 완전 동태눈깔이가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오, 예. 제가 헐 하면서 보니까 똘비 스님이신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보살님 몇 분이 나와 계셨거든요. 마당 쪽에. 피곤하면 나와서 막 걸으면서 수행하시니까. 똘비 스님이 되게 쩌렁쩌렁 동태눈깔이 하면서 말을 했는데 제가 놀라서 오 하면서 주변을 봐도 아무도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똘비 스님이니까 황당하면서도 당연히 반갑죠. 제 마음속에는 이분이 스승님이시니까. 아이고 스님 여기 어떻게 계시냐고 하니까 너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부석사도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쭉 부석사 입구 쪽 중앙통로 쪽으로 쭉 내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되게 황당하게 있다가 뒤늦게 막 쫓아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못 찾았어요 그분을. 그래서 철야기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부석사 소속 보살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철야기도 좀 챙겨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똘비 스님 아시냐고 여쭤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부석사에 똘비 스님 도반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스님이 계셔서 잠깐 왔다 가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납득을 하고 이제 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예. 엄마 부석사에서 똘비 스님 만났는데 혼났다고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엄마가 되게 시큰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면쩍게 끊었거든요 그때 전화를. 나중에 고시 합격하고 나서 엄마가 이런저런 말 끝에 똘비 스님 얘기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부석사에서 그때 여름에 뵀거든요. 근데 그해 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만났네. 그래서 네가 잘못 본 거라고. 나 그때 황당해서 내가 제대로 대답도 안 했다 야.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이 똘비 스님 오른쪽 눈썹에 땜빵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커요. 언뜻 보면 눈썹이 두 개로 나뉜 듯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물어보니까 이거 수두 자국이다 하셨거든요. 스님이. 그 생김새, 목소리를 제가 까먹거나 헷갈리거나 정정을 보살아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예. 두 번째로 돌아가신 소식을 내가 고시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알리지 않으신 것도 되게 원망이 좀 됐어요. 왜냐면 그분을 애도할 기회를 차단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질문을 스님이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대답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존재셨거든요. 네. 그런데 선 공부에 평생을 바치다가 소식도 못 듣고 가셨으니 되게 마음에 구멍이 좀 뚫린 느낌?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으신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죠. 근데 똘비 스님을 진짜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벌레 주작 아닌가라고 하실 분들이 생기실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모든 거를 감수하고 그냥 본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 오신 날 너무 절에 가고 싶었어요. 작년에. 예. 근데 서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었어요. 그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1000년 정도 된 고찰들을 좋아해가지고 봉은사에 꼭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인파가 봉은사에는 부처님 오신 날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몰리고. 근데 또 인파를 생각하면 차를 몰고 갈 수는 없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네. 애기는 어리고 얘를 데리고 어떡하나 이게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갑자기 엄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니야? 우리 절에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그래서 우리 대웅전에 절 딱 세배만 하고 나오자 이러고 봉은사 입구에 겨우 내려가지고 비를 흠뻑 맞았어요. 둘 다. 진짜 비가 너무 옆으로 막 들이쳐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기분이 좋았어요. 봉은사에 왔다 이러면서. 인파를 헤치면서 천천히 대웅전으로 올라갔죠. 예. 중앙 길로 쭉쭉 올라가다가 대웅전 앞에 딱 올라섰는데 대웅전 들어가는 길이 오른쪽에 길게 늘어서 있어서 이제 줄 서야겠다. 이제 줄 서자 하고 방향을 딱 틀었는데 오른쪽으로 대웅전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편에 선불당이라는 전각이 있거든요. 예. 봉은사에. 근데 그 뒤편에서 어떤 스님이 우산도 안 쓰고 엄청 활짝 웃으면서 걸어 나와서는 인파가 그렇게 많은 정말 성큼성큼 제 앞에까지 큰 걸음으로 다가와서 예. 청정을 보살하시더라고요. 오. 네, 저는 당연히 그때는 스님이 돌아가셨겠구나라는 걸 저는 제 뇌는 알고 있죠. 제 인식은 그거를 알고 있지만 일단은 내 눈앞에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어쨌든 똘비라는 스님이 서 계시니까 저는 충격을 받거나 놀랐다기보다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똘비 스님 잘 지내셨죠? 그랬어요. 그냥. 스님도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셨고 너무 밝게 웃고 계셔서 약간 환희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근데 갑자기 막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합장을 했어요. 네. 깊숙이 합장을 하면서 눈물을 딱 참고 허리를 들었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작년에 본 모습이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건 명확했어요. 네. 왜냐하면 인파를 뚫고 걸어오셨을 때도 비에 젖지도 않으셨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5학년 때 봤던 그런 젊은 모습이셨기 때문에 네. 정말 돌아가셨구나. 이제 합장하고 일어나면서 그분이 안 계신 걸 보고 돌아가신 거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고 네.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 그분을 만난 것을 따져보면 부석사랑 봉은사 둘 다 천년고찰이거든요. 불가에서는 천년고찰은 다르다고들 하는데 그런 장소적 특성이 내가 이분을 본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똘비 스님이 귀신이 돼서 나타나셨든 아니면 정전에 의해서 관세음 보살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가를 보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제가 귀족 여러분들께 명확한 이랬다 이런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경험을 한 바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사실상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제가 계속 그분의 삶이라든지 그 선문답해 주셨던 여러 대답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담고 있던 그것 때문에 그분이 좀 작게나마 응답을 해주신 건 아니었을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저는. 이게 그런 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좀 큰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스님도 계실 거고 신부님도 계실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어떤 무당도 큰 무당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신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신의 아래에서 또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네네. 신이 된다기보다도 좀 더 이롭게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옆에 둔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빨리 가셨나 봐요.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잠깐 책벌레님께 나타난 것도 다 이유가 있겠거니 또 싶네요. 네. 네. 그렇죠. 또 귀족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오래된 고찰에서 혹시나 네.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 그럼요. 경험 하신 분이 있으실까 그쵸.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네.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시들문은 넓지만 좁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책벌레님께서 또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이제 아이 잘 자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책벌레님께서 오늘 좀 영적인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정말 아까도 이야기에 나오긴 했었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무당인 건 간에 관계를 요구하거나 그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인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짜예요. 그냥 사기꾼 녀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라서 이런 영적 기운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닌데 그런 거에 홀리는 분은 없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